저 집 아들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대 글쎄. 처갓집 봉장 물려받을 거라고. 엄마 창피하다고 투명인간 취급했다던데. 어떤 날은 일하는데 도시락 들고 갔다가 그냥 쫓겨났대. 며느리한테도 전화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결혼식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처가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저 이야기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속 그 엄마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제 63입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아들이 저를 창피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을 훈육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제가 그래서 그 다 큰 자식을 어떻게 훈육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민준이를 낳은 건 31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르지도 않은 나이였지요.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밥 먹고 직장에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영안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처음엔 막막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버는 속도보다 언제나 빠르니까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관리실 청소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 떡집에서 시간제로 일했고요. 몸이 힘들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쓰러지면 민준이가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놓지 않았어요. 돈 공부였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건 민준이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였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하면 다 날린다고 겁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만 일해서는 민준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고 밤에 청소하면서 라디오로 경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식을 사고 잃고 다시 사고 또 잃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조금씩 늘어나 있었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손잡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시장 가면 제 손을 꼭 잡고 떡집 앞에서 엄마 저거 먹고 싶어라고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는데 민준이는 제가 청소부 일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은 제가 청소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마주쳤는데 민준이가 우리 엄마야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특별히 뛰어나진 않았지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어요. 인서울은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어요. 남편 사진 앞에 두고요. 여보, 우리 민준이 대학 갔어. 장학금 받았어.
그게 다였습니다. 말을 더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취업 이후였습니다. 첫 직장은 중소무역회사였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전화도 자주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설레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착해.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공장 하시는데 규모가 좀 있어.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곳. 목소리에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렘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진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민준이가 데려오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고 집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살던 곳이 작은 빌라였는데 그래도 최대한 정갈하게 꾸몄어요. 수진이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그날 내내 조금 어색하게 굴었어요. 수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네 집안이 좀 다르거든. 나중에 장인어른 만나면 좀 조심해. 조심? 무슨 조심?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들 말이니까요. 결혼식 얘기를 하려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시작됐는데 저는 뭔가 점점 구석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웨딩홀도 수진이네 부모님이 정했고 피로연 메뉴도 그쪽에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할 거야? 물어보면 이미 정했어가 돌아왔고 내가 도울 건 없어? 하면 엄마는 그냥 오면 돼가 전부였어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가 쪽이 더 넉넉하니 그쪽에서 주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결혼식 사흘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 말인데. 응, 왜?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수진이네 사람들 좀 많이 와. 사업 관계자들도 오고 아버지 지인들도 많이 올 거거든. 그래, 그렇겠지. 근데 엄마가 그쪽 사람들한테 말 거는 건 좀 자제해 줬으면 해.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괜히 말 걸었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냥 엄마 쪽 지인들하고만 있어. 저는 그 순간 가슴에 뭔가가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수. 민준이가 저를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창피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창피해? 아,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면 뭐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날따라 왜 그렇게 쓸쓸하던지 밥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민준이가 12살이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학교 운동회 갔던 날 다른 아이들 아버지들 사이에서 저랑 달리기 하던 민준이를 엄마랑 달리기 하는 게 창피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엄마랑 하는 게
제일 좋아라고 했던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지금 저한테 처가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민준이 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한 이웃 몇 명, 오래된 친구 두어 명이 전부였어요. 수진이네 쪽은 달랐어요. 하객이 많았고 다들 잘 차려입고 왔고 서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사돈은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어요. 사람들과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고 환하게 웃고 그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한번 쳐다보셨을 때 살짝 눈을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걸어오셔서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저는 수진이 아버지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돈을 봤는데 이상하게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응, 잘 지내. 너네는? 우리도 잘 지내. 수진이도 잘 있고. 며느리가 뭐 불편한 건 없어? 없어. 잘 적응하고 있어. 그러고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엄마 있잖아. 수진이한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아, 그냥 수진이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 시어머니 연락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연락을 많이 했어? 많이는 아닌데 그냥 앞으로 좀 줄여줬으면 해서. 저는 그날 통화를 끊고 제 전화기를 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어요. 결혼식 이후 2달 동안 제가 보낸 문자가 6통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날씨가 추운데 건강 챙기라고, 명절 때 뭐 가져갈지 물어본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민준이는 그게 많다고 느꼈나 봅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가 며느리한테 우리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거겠지요. 나중에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이 나와야 했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쩌면 울기엔 너무 황당했는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저는 그 아이가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밀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도 조용조용 했어요.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 아니에요. 수진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인 것과 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별개였다는 거요. 결혼 초반엔 그래도 형식적인 연락은 있었어요. 명절 전에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 정도의 문자.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바라는 게 없다고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됐을 때 수진이네 본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희 쪽에는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어요.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가 쪽이 식구도 많고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2번째 명절이 됐을 때 저는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가 저랑 같이 있는 동안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시선이 늘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말은 했어요. 네, 어머니.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대신 말을 받아서 이어갔고요. 처음엔 그냥 수줍은 성격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명절마다 만날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밥은 잘 먹는지, 직장은 힘들지 않은지, 몸은 괜찮은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이를 봤어요. 마치 당신이 대답해줘라는 눈빛으로요. 민준이가 잘 지내, 괜찮아라고 대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문자도 그랬어요. 제가 수진이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것도 짧게.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문자 자주 보내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민준이가 대신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에 제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방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대하는,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눈을 봐도 시선을 피하고 질문을 해도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그게 어떤 건지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놓고 욕을 먹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서럽습니다. 욕을 먹으면 억울하다도 하죠. 그런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 억울하다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요. 뭘 어떻게 억울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부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과일을 깎아뒀어요. 민준이는 잘 먹었는데 수진이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다녀오더니 가방을 챙기면서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들렸습니다. 우리 이제 가자. 저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민준이한테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래 하더니 저한테 엄마 우리 가볼게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저를 흘깃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깎아둔 과일 접시를 봤습니다. 수진이 앞에 뒀던 거였는데 수진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냥 민준이가 하는 대로 따라한 거겠지요. 민준이가 우리 엄마 신경 안 써도 되라고 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자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은 결국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그 말을 충실히 따른 것뿐이에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그 길을 만들어줬으니까요. 나중에 공장 회의실에서 제가 투자자로 앉아 있을 때 수진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당황함, 미안함, 그리고 뭔가 부끄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한참 뒤에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민준이한테 한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식사는 하시나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게 긴 사과라는 걸 알았어요.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넨 말이라는 거요. 저는 그냥 응, 잘 먹고 있어. 너네도 잘 지내? 라고 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데는 극적인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문자 하나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민준이가 장인어른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니까 특별 대우 없이 처음부터 배워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 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장인어른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하면 일 이야기를 했고, 거래처 얘기를 했고, 공장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엔 민준이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제가 그러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생긴 건 민준이가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던 10월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샀습니다. 갈치조림이랑 콩자반이랑 잡채랑 일부러 좀 많이 했어요. 가져다 주려고요. 도시락통에 담아서 공장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가면서도 좀 망설였습니다. 미리 연락해야 하나? 민준이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엄마니까요. 공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입구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제가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데 도시락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원분들이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찾았어요. 사무실 쪽에 있는 것 같았는데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저는 봤습니다. 민준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웃으면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갈치조림 했어? 내가 좋아하잖아. 밥은 먹었어? 민준이는 도시락을 받지 않았어요. 엄마, 왜 왔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시락 가져다 주려고. 밥 잘 먹나 싶어서. 여기 왜 왔냐고. 저는 그 목소리 톤에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 직장이야. 내 직장이라고. 주변에 직원 몇 분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알아. 그냥 도시락 주고 가려고. 필요 없어. 여기 구내식당 있어. 그래도, 엄마. 민준이가 한 발짝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하거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피하다고. 도시락 들고 온 엄마가 창피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시락을 다시 들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가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공장 입구를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가 저를 한번 쳐다보셨어요. 아마 다 봤겠지요. 저는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그 도시락이 왜 이렇게 무겁던지 갈치조림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을 봤어요. 도시락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시락을 열었어요. 갈치조림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잘했는데, 재료도 좋은 걸 썼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민준이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모른 척 지냈어요. 아들과 엄마가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한 지붕 아래서 울던 아이를 밤새 안아주던 기억이 있는 사람과 모른 척 지내는 게 저는 그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준이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한 생각은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였어요. 뭘 잘못 키운 건지, 아니면 그냥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아이 옆에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오래된 일을 하나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민준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저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식이었고, 그 다음엔 채권, 그 다음엔 부동산 일부, 그리고 나중엔 기업 투자까지. 기업 투자는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자금 흐름이 잠깐 막혀서 도산 위기에 처한 멀쩡한 회사들이요. 저는 그런 회사들을 골랐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곳, 성실하게 운영하는데 운이 없는 곳, 그런 곳에 필요한 금액을 융통해주고 차용증을 받고 담보를 잡고 이익을 크게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금과 적당한 이자만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업가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도 않았어요. 저는 늘 제가 믿는 대리인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박성태 사장님 공장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사돈어른. 처음 그 공장이 제 투자 리스트에 들어온 건 민준이가 수진이를 만나기 2년 전이었어요. 자동화 부품을 만드는 괜찮은 공장이었는데 거래처 한 곳이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자금 위기가 왔더라고요. 저는 대리인을 통해 그쪽에 자금을 융통해 줬습니다. 차용증 썼고 담보 잡았고 조건 협의했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처음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좁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네 공장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그 공장이구나. 그 공장이 제 돈으로 한번 살아난 곳이구나.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에게도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 조금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결혼 이후에도 그 공장은 한 번 더 위기가 왔어요. 제가 또 대리인을 통해 도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좀 컸어요. 차용증과 담보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이선영. 공장에서 도시락을 들고 쫓겨나온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대리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태 공장 측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대리인이 놀라더라고요. 직접요? 그동안 한 번도 직접 가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네. 이번엔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공장에서는 긴장이 돌았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투자자가 직접 온다고 하니까요. 박성태 사장님도 불안하셨던 모양이에요. 직원들도 뭔가 큰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그날 공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오늘 공장에 투자자가 직접 온대 상황이 안 좋대라고 했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어요. 알았어도 갔겠지만 제가 공장 입구에 들어설 때 박성태 사장님이 직접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엔 당황한 표정, 그리고 이해하는 표정, 그 모든 표정이 3초 안에 다 지나갔습니다. 박성태 사장님은 처음엔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선영입니다. 사장님 표정이 잠깐 굳더니 천천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선영 혹시? 네.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시지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공장 관계자 몇 분,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앉았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황을 들었어요.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바닥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선영 씨가 민준이 어머니신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동안 제 딸 아이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거군요.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저는 투자자로서 이 공장이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도운 겁니다. 가족 관계는 관련 없어요. 사장님이 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군이 공장 경영을 물려받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잠시 시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공장에서 아들과 엄마가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 공장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경영권을 맡을 사람은 욕심이 있어선 안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민준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지금 엄마로서 말하는 거야.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엔 공장 경영권은 손자에게 승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어리면 사장님이 운영하시고 그게 어려워지시면 전문 경영인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여기서 직원으로 일해라. 처음부터 그게 싫으면 나가서 내 힘으로 사업을 시작해라. 민준이의 눈이 빨개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책임으로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알게 되는 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회의실을 나오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이한테도 저한테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이가 유리 너머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갈 때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그날 이후 민준이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연락이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문자였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시나요?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응, 잘 먹고 있어. 너네도 잘 지내? 네. 민준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많은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결국 힘들어졌어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거래처도 줄고 자금 흐름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사장님이 최선을 다하셨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차용증이 실행됐어요. 공장은 제 소유가 됐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그게 당연했습니다. 평생 일구신 공장이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니 저는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운영은 계속 맡아주십시오. 사장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예. 공장은 제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사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공장 사람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장님이시니까요. 사장님이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동안 직원들한테 잘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걸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이가 왔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과 엄마로. 민준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 팽팽하던 눈빛이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나는데 엄마 나 죽는 거야? 하고 물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안 죽어. 엄마 여기 있어라고 했던 그날이. 민준아. 응. 넌 어릴 때 착한 아이였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어딘가에 있어. 민준이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엄마가 뭘 바라는지 알아?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그냥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해. 그게 다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어깨가 작게 흔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엄마니까요. 오래전 민준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다 줄 거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됐어. 그냥 좋은 사람 돼. 민준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 뭐야? 자기가 힘들어도 옆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대화가 기억나는 게 그 뒤로 민준이가 가끔 엄마, 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멀리 간 것 같아도 돌아오는 길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이 멀더라도 엄마는 여기 있으니까요. 공장 문 앞에서 도시락 들고 쫓겨나온 날도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한 적 없어요. 다만 그냥 방치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것도 포함이니까요. 저는 그게 늦었지만 결국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 같은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식이 달라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이 항상 조용하게 희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단호하게 서는 것도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